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년도 전망해드렸었죠. 이번 주 오늘과 내일은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MKH 글로벌 파트너스의 마경환 대표와 함께 그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MKH 글로벌 파트너스의 마경환입니다. 제가 양일간에 걸쳐서 제가 내년도 글로벌 채권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건 일단은 약간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글로벌 채권 투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채권형 펀드를 볼 때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채권형 펀드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의 좀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펀드로 투자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ETF로 투자하는 건지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질 거고요.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내년도 2020년도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 전망 및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그럼 여러분이 시청자분들이 왜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좀 설명을 좀 간단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 대신에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 해도 꾸준한 스테이블한 어떤 투자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투자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 20년간의 연도별 글로벌 채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에요.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5.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나오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연간 수익으로 본다고 했을 때 채권이 모든 해에 플러스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신 바처럼 20년간 한 두 차례 정도 우리가 살짝 원본 손실이 났지만 보시면 그 손실의 규모도 보시면 1%나 2%밖에 안 됩니다. 즉 우리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예금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안으면서도 우리가 또한 우리 전망이 좀 틀렸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채권의 장점이겠죠. 좀 구체적으로 이런 안정 수익 말고 두 번째 우리가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금을 주로 이제 투자 자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예금 금리가 드디어 이제 2% 아래로 1%대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대다수의 투자분들이 이제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예금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투자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금융기관에 가서 보시면은 그 조금 예금보다는 조금만 더 한 자리 후반대 정도의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분인데 막상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맞닥뜨린 투자 자산의 대다수가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처럼 반대편에 있는 어떤 국내 주식이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위험,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투자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국내 채권, 그리고 해외 채권, 그리고 글로벌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이렇게 크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4분면을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가장 변동성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 국내 채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예금보다 조금만 더 수익을 원하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개별 리스크가 가장 큰 국내 주식에 우리가 대다수의 투자 자산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우리의 딜레마죠.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한 자리 후반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취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가운데 있는 자산들 보시면은 국내 채권, 글로벌 채권, 굳이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싱글 컨트리에 투자하는 주식보다는 좀 선진국이나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예금의 대안으로는 우리가 어떤 개별 주식보다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약간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견인이 되는 이제 글로벌 채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꾸준한 수익률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채권 투자가 필요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뭐 굳이 투자 자산을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 할까요? 재산을 보면 크게 제가 고민하긴 생각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당장 신문지상에 또 굉장히 그 포커스되어 있는 부동산, 그죠?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그죠? 부동산이 내 첫 번째 재산 목록 1위일 거고요. 두 번째로 아마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체 내지 또 직장, 그죠? 그게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는 두 번째일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투자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주식 투자하시죠. 그래서 국내 주식 또는 우리가 국내 금융에서 많이 추천하는 중국 주식이나 베트남 주식 같은 걸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3등분을 구분했는데 이 3등분,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규모로, 세 가지 어떤 포트폴리오가 대다수의 일반 인들의 어떤 전체 재산의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방금 제가 부동산, 직장 내지 사업체, 세 번째 제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되죠? 이게 경제가 이론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 다 경제가 업사이클, 경제가 좋을 때 좋아집니다. 그죠? 뭐 굳이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경제가 꺾이면 부동산 꺾이고, 그리고 경제 나빠지면 사업체 어려워지고, 또 경제 나빠지면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 구조조정 더 많이 하죠. 세 번째, 경제 나빠지면 주식 하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네 대다수의 한 8, 9할의 투자자산이 전부 다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만 좋아진 자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경제는 반드시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차면은 기울죠. 즉 항상 경제는 일정한 시점이 흐르면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리네 투자 자산의 대다수가 8, 9할 이상이 경제 다운턴에, 다운사이클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기 다운사이클에도 나의 소중한 자산은 항상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경기 다운사이클에 취약한 포트폴리오를 해칭해주는 효과가 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언뜻 떠오르면 달러, 그죠? 맞습니다. 달러도 되고요. 또 하나가 채권입니다. 채권은 정반대로 경제가 꺾이면은 더 좋아집니다. 제가 여담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무수한 이제 그 감사 편지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보냈어요. 쭉 읽고 나면 그분의 마지막 그 이메일의 마지막 원문이 뭐였냐면은 저자님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진답니다. 여러분도 채권 자산을 갖고 있는 순간 더 이상 경기가 꺾이는 게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지난 20년 동안에 국내 주식이 연간으로 손실을 본 구간들을 제가 다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국내 주식이 이렇게 다 손실, 그러니까 원본 굉장히 하락한 구간을 보시면은 그게 모두 다 사실은 만약 여러분 그 시점에 글로벌 채권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보시면 다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지난 20년간 평균의 수익률이 5.4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무려 이 동구간 동안에 경기 침체 구간 때는 무려 8.4로 오히려 더 경기가 나빠질 때 더 좋은 수익을 고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채권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갖고 가야 될 자산이다. 마치 골드처럼요. 자, 그러면 그거는 경기 침체 때 얘기고 뭐 경기 침체가 굉장히 먼 나라 얘기 아니냐? 내년에도 경기가 오히려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긴 나라 얘기 아니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도 내년에 전반적으로 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저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미국 경제, 현재 전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심축인 미국 경제가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게 현재의 어떤 팩트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125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이거는 1854년 이후에 미국 근대 역사상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떤 거냐고 여쭈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야구로 치자면 연장전, 엑스트라 이닝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10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제가 10회에 게임 끝날지 아니면 15회에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반드시 끝난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 그러면 이 경기가 끝났을 때 내가 나의 소중한 포트폴리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에 대안도 이런 채권 자산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우리가 채권 펀드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보고 채권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채권 펀드를 고르는 거에 대해서 금융기관 직원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채권 펀드 선택 기준 크게 한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만 고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시면 신용등급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채권형 펀드를 볼 때 신용등급을 체크해야 된다. 두 번째, 이자 수익을 체크하는 개념으로 만기 수익률을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시장의 어떤 금리 변동에 따라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의 가격 민감도를 체크해서 듀레이션을 체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신용등급이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자 적격 등급과 투자 부적격 등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투자 적격 등급과 투자 부적격 등급의 채권은 사실은 같은 채권이지만 어떤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 세계 가장 큰 피델리티 자산 운용에서 1950년 이후에 2010년까지 한 60년간 계산한 건데요. 먼저 하이힐드 채권, 이 투자 부적격 채권이죠.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보실 때 일단은 이제 보시면 색깔에 경기 상승 초기, 경기 상승 중기, 후기, 경기 침체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이힐드 채권, 이거 등급이 낮은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 경기 상승 국면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량한다는 걸 보여줄 것. 근데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이 경기 침체기에 채권이지만 원본이 깨집니다. 그죠? 채권의 원본이 깨지고 반대로 이제 투자 등급 채권, 이건 좀 안전한 채권인데 보시는 바처럼 굉장히 전반적으로 경기 모든 사이클에 사실은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한테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을 투자할 타이밍을 핀포인트 하라고 하면 언제 하셔야 되냐면 경기 침체기 꺾일 때요.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경기 침체기에 가장 큰 수익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가 우량 채권인지 아니면 하이힐드 채권인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만기 수익률이란 개념이 있는데 그냥 사실은 만기 수익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반 펀드 투자자 관점에서 채권 수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채권은 이자 수익이 있죠. 이자 수익이 있고, 두 번째는 시중 움직임에 따른 가격 움직임에 따른, 그러니까 금리 움직임에 따른 가격이 반영되는 자본 수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격은 평균에 수렴하죠. 그러면 우리가 채권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채권 이자 수익을 좀 포괄하는 시간의 가치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제가 화면의 하단에 있는 만기 수익률을 보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만기 수익률이 어떤 채권형 펀드가 6이다 라고 하면 6%라고 하면은 이 펀드는 내가 1년 동안 들고 있으면 시장이 크게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연한 6% 정도 내가 기대할 수 있구나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듀레이션의 얘기인데요. 듀레이션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금융기관 직원들 이 설명 잘 못하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제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시자고요. 일단은 채권 가격은 보시는 바처럼 금리와 반대로 관계입니다. 반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죠. 즉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이제 기본인 것일 거고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움직였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의 가격은 얼만큼 움직이니? 라고 그 정답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보시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베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특정 운용사에 레버리지 2배짜리 펀드가 있다 합시다. 그죠? 그럼 이건 뭐죠? 주식시장이 만약에 10% 움직였을 때 레버리지 2배짜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20%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10% 깨지면 나는 20% 깨지는 거죠. 즉 주식시장의 민감도를 2배로 취한다는 건데 듀레이션이 어렵지 않아요. 듀레이션은 채권 시장의 베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다음 장 보시면 만약에 시중금리가 1% 움직인다고 했을 때 듀레이션 1년의 의미는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의 가격이 1%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수익 1%가. 반대로 듀레이션 5년이라는 얘기는 또 동일하게 시중금리가 1% 움직였을 때 내가 들고 있는 펀드가 절대수익 5%가 반대로 움직이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마치 듀레이션 5년은 베타가 5짜리라고 보셔도 무방하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펀드 선택 기준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신용등급을 보자. 이게
어떤 상황이 잘 작동되는 등급인가. 두 번째, 우리가 이자 수익, 만기 수익률 보라고 했죠. 몇 프로 나올 건지. 세 번째, 뭐였죠?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가 시중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듀레이션이라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어떤 펀드를 체크하실 때 보시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한 7, 8알은 우리가 다 계산 해결하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채권을 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일반적 채권 경험을 하셨던 대다수가 뭐냐면 국내 채권을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채권의 연장선상으로 해외를 보시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라고 당황하실 때가 있어요. 캐릭터가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의 어떤 측면에서 공통적인 차이점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듀레이션이 좀 다릅니다. 듀레이션은 국내 채권 같은 듀레이션이 1에서 3년이고 반면 해외 채권 듀레이션이 4에서 7년이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듀레이션은 마치 베타 같은 느낌이라고. 즉 국내 채권 듀레이션이 1에서 3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중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의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는 반면에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금리 움직임에도 좀 더 큰 폭으로 내가 들고 있는 펀드의 수익이 좌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듀레이션이 길다는 거는 어떤 이게 맞냐 저게 맞냐의 관점보다는 국내 채권 대비 해외 채권은 약간 투자 상품의 속성이 더 강하다는 거죠. 즉 경기에 따라서 채권형 펀드의 수익이 좌우가 되는 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당연히 그 어떤 투자 상품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 수익 측면도 예를 들면 해외 채권, 국내 채권은 사실 보시면은 우리가 우량 채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예금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죠? 목표 수익, 기대 수익이. 반면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레딧도 하이리 채권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듀레이션도 길기 때문에 목표 수익이 한 자리 후반대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반 투자자가 원하는 한 자리 후반대 수익을 원한다고 하면 해외 채권 적합하다는 걸 보여줄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듀레이션 해외 채권은 더 길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도 거기에 연동해서 움직이겠죠. 즉 국내 채권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작아요. 그죠? 반면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채권 혼합형 정도 약간 변동성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통화 위험인데 당연히 우리가 국내 채권 투자하기 때문에 통화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반면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외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환율 변동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오늘 제 시간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그러면 국내 채권은 언제 투자하는 게 적합하고 해외 채권은 언제 투자하는 게 적합하냐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채권 우량 채권 위주로 형성됐기 때문에 국내 채권은 경기 하락기에 예금에 대한 정도로만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경기 상승기와 다운 사이클 모두 다 굉장히 다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는 바처럼 이게 경기 침체가 2008년과 2009년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2008년에는 우량 채권, 하이리 채권,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여드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경기 상승기엔 등급이 낮은 하이리 채권 54% 났죠. 따라서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경기의 모든 사이클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이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권 시장에 대해서 그 개념들 정리해 드렸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들 오늘 못다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